예,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검찰과 계속 논리로도 다툼을 하고 보도자료나 또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으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유동규가 얼마를 받았다. 그 다음에 김용이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정진상도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 쫓아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은 공익은 1822억 뿐이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화천대유 그 일당들이 버는 돈은 4천억이 넘지 않느냐. 그런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는 왜 1822억의 고정이익만 갖고 대장동 일당들은 4천억이 넘는 배당을 받았느냐. 이것은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배임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1822억만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남시가 주장하고 있는 총 금액은 얼마냐면 5,503억을 환수했죠. 근데 이것은 일방적인 성남시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로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환수한 금액이 5,503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로 5,503억을 공익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로 확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1822억만 자꾸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조금 작기는 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왼쪽 아랫부분에 대장동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게 되면 제1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저 제1공단 지역은 신흥동이라는 곳이고요. 대장동하고 1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대장동의 택지개발 사업은 11.5km가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의 택지를 개발을 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초로 해서 제1공단에 공원을 지어주는 결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2,561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대장동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부지라고 하는 A10 블록 부지가 평가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822억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1공단 지역에는 지하 주차장이 또 200억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지역의 북측 터널, 도로, 배수지 등을 해가지고 920억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거든요. 요 네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5,503억이고 요 금액은 판결로서 확정된 금액이다. 그런데 왜 자꾸 1,822억만 나오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조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822억은 우선주로 배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계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에서 비용이나 원가를 차감하면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 배당을 주는데 우선주 배당이 있고 보통주 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해서 수익에서
원가를 뺀 이익 중에서 성남시가 1,822억을 우선주로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나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남시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익을 내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공단 지역의 공원을 2,561억 원어치를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가 부분을 반드시 발생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우선협상 대상 그 시점에 성남시가 받는 이익은 1차적으로 2,561억과 1,822억을 합친 4,383억이 성남시의 이익이에요. 공익환수금액이라는 거죠. 원가로 회수하는 금액이 2,561억 원, 그리고 우선주로 배당받는 금액이 1,822억 원인 것이죠. 그러면 요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북측 터널 등에서 발생하는 1,120억은 뭐냐? 요거는 약 2년쯤 경과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아지는 즈음에 추가적으로 1,120억의 원가 투입을 더 요구해서 공익환수를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503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판넬 2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점별로 나눈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첫 번째 칼럼에는 원가 1, 원가 2,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에 성남시 합계, 그리고 민간이 가져갈 이익, 그리고 총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2015년 이때는 대장동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우선 협상을 할 당시였는데요. 그때는 성남시가 가져갈 이익으로 원가 1 이렇게 해가지고 신흥동의 1공단 공원 조성비가 2,56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우선주로 1,822억을 가져가겠다. 두 개 합치면 얼마인가요? 4,383억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잔여 이익에 대해서 민간이 가져가는 금액이 1,761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이 시점에는 이익이 확정된 시점은 아니죠. 사업자들이 제시한 예상이익이 6,144억 원인데 그중에 성남시가 가져가는 금액이 4,383억 원, 민간이 가져가는 금액은 1,761억 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공공환수 비율이 얼마냐? 71.33%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015년에 이렇게 우선 협상을 하고 나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이 PF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PF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업이 부진하다가 2016년 11월쯤 됐을 때 그때 한 7천억 정도의 PF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추가적으로 공익환수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면 1,120억 원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공단에 주차장도 200면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200억이 추가로 원가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북측 터널에 600억, 그 다음에 진입로 260억, 배수지 신설 60억.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 결국은 1,120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그 다음에 2년 뒤에 1,120원의 추가 환수액, 그리고 받기로 했던 우선주 1,822억 이렇게 하게 되면 성남시가 가져갈 공익 환수 금액이 4,383억에서 5,503억으로 증가하게 되죠. 민간은 한 280억 정도가 증가해가지고 2,041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한 2년쯤 경과하고 나서 민간은 한 280억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데 성남시는 1,120억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공익 환수 비율이 73%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21년, 요거는 뭐냐면 그리고 4년, 5년이 경과하고 나서 부동산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게 호황을 누리면서 용지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정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의 금액으로 확정이 돼서 5,503억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2041억을 가져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2천억을 추가로 더 가져가게 되죠. 이게 뭔가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받아간 배당 금액은 4,040억에 해당이 됩니다. 총 개는 9,500억. 결국 한 1조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성남시가 가져간 거는 고정이익으로 5,503억을 확보하고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 4천억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공공이익 환수 비율을 보면 58%에 육박을 합니다. 요게 팩트예요. 요게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론과 검찰에서는 배임 혐의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2021년도에 총 9,543억 중에서 성남시가 회수한 금액은 1,820억만 강조를 하는 거죠. 요거하고 뭐를 비교하나요?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가져갔던 4천억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장동 일당은 4천억을 가져갔는데 성남시는 1,800억밖에 가져가지 않았다. 왜? 고정이익 방식으로 공익을 환수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공익 환수 금액의 집계를 잘못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임이냐 아니냐는 의사결정할 때 이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2015년과 2017년도에 70%가 넘는 공익이익 환수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화랑으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민간 측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성남시가 가져간 금액은 58%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금액으로만 볼 때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성남시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에 25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정으로 받으면서 리스크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위험으로 57%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정이 됐고요. 설계 당시에는 70%가 넘었다. 이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공공수익 약정 방식에 따른 환수이익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 보게 되면 성남의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여기 총 사업비가 7,400억 정도 되고요. 공공수익 약정 방식은 사전에 예상 비율로 잡았어요. 돈 남으면 50% 반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얼마를 남는다고 예상을 했냐면 1,100억이 남는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거 얼마인가요? 550억으로 약정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정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300억밖에 안 났어요. 800억이 이익이 감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현한 이익은 얼마냐? 150억밖에 안 됩니다. 550억의 이익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400억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남 위례 신도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을 늘리고 줄이고 수익을 낮추고 높이는 방법에 의해서 사실 예상했던 이익보다 훨씬 적은 이익이 실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확실하게 고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짜리고 사전이익 확정 방식인데 2015년도에 4,383억을 예상을 해서 70% 가져가기로 했던 거고, 그리고 다시 1,100억을 가져와서 5,503억을 실현하게 됐던 것이죠. 오히려 여기는 1,120억을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동 사업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야, 왜 70%만 땡겼냐. 100% 땡기면 좋겠지만 어떤 미친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 다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 다 하면서 그리고 경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이 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이익을 다 줄 수 있겠어요. 사실 70%를 땡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상보다
53%로 줄어들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 최초에 요 2015년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2015년도에 여기 보게 되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죠. 2015년 1월 달에 14,000가구가 미분양이었어요. 사업자 선정하는 시점에. 그리고 1년이 경과할 때는 14,000에서 24,000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20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을 통해서 이익을 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2017년 이때 보니까 24,000에 해당됐던 미분양이 15,000원으로, 그 다음엔 8,000으로, 6,000으로, 3,000으로, 1,500으로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하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한다 하더라도 70% 넘게 위험을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70%보다 높은 공익을 환수할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 지표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화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2011년 3월 달에 대장동 공공개발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지수를 보게 되면 분당구가 77.27, 14년 1월 달에는 68.82로 떨어져 있어요. 15년 2월 달에는 비슷하죠. 71.30. 자, 요 시점에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미분양이 이렇게 많을 때, 14,000세대가 있을 때, 그 이듬해는 24,000세대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수의 변화는 조금 있었죠. 서서히 정체되어 있거나 서서히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2017년 6월 달에 북측 터널, 이거 뭐죠? 1120억을 추가로 땡길 때죠. 그때 부동산 가격이 조금 꿈틀대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민간 사업자는 280억의 예상 이익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1120억을 추가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3월 달에 성남시장을 사퇴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간 업자들이 추가로 더 가져갔던 2천억 원 상당하게 그 금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표가 가장 기본이겠죠? 네. 자, 2015년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점에 2,561억 원짜리 공원을 조성하고 우선주 1,822억을 갖겠다.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면요.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해서 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문위원을 수년간 역임했던 전문회계사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익 배분 방식으로 이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2,561억이 뭐냐면 원가라는 거예요. 원가라는 건 뭡니까? 이익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투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공익 환수 방식이에요. 2,561억. 그리고 그 이후에 1,120억도 원가로 회수하는 굉장히 강력한 공익 환수 방식이런데 이런 방식을 사실은 보지를 못했었던 거죠. 결국 2015년도에 70%가 넘는 공익 환수 비율을 2017년도에 추가적으로 유지를 했고 2021년도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에 이르는 공익 환수 비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임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민간이 리스크를 안 진다. 여러분, 인허가 아무리 해줘도 부동산이 분양이 되지 않으면 손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경기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서 2021년까지 6년 동안 일어날 부동산을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곡물가도, 그 다음에 주가도, 유가도, 그 다음에 환율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익 환수 금액은 1822억으로 고정되어 있고 배임에 해당된다는 논리는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의원님, 세계일보 김현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제 대장동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최소 3천억 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계속 제외를 하시고 네.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얻은 이익을 비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성남시가 했던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은 뭘까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파는 사업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LH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H가 임대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주택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아주 대규모 광역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이상은 주택을 직접 완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기초자치단체였던 성남시가 할 수 있었던 사업은 뭐냐? 택지만 개발해서 파는 거예요. 택지만. 한 28만 평에 달하고 있는 대장동은 개발을 했고 그중에 50%가 넘는 것을 사실은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한 5천억이 넘어요. 여기 500억하고 비교하게 되면 1조가 훨씬 넘는 금액을 기부 체납과 공익 환수의 방식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우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그 이후에 조성되어 있는 땅을 주택 개발업자나 시행업자가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업은 분리하는 게 맞다. 그 수의계약하는 그 과정까지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의견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민간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4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게 2012년 4월 달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천대유 이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 시행자죠. 그렇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거 설명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인 PFV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의 뜰인데 거기에 50% 플러스 한 주를 누가 갖고 있냐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43%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고 1%에서 하나 모자라는 주식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6%를 SK의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남의 뜰에 대한 출자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들이 주택 건설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전에는 막아왔는데 이 부분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간개발 이익보장 4대 조치 중에서 2014년 4월 달에 사업자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 금액이 그러면 과도하게 저렴하게 공급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간개발 이익 보장 4대 조치가 있는데요. 14년 9월 달에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15년 4월 달에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15년부터 18년까지는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을 했어요. 이 네 가지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민간 개발과 관련된 사실은 4대 조치인데요. 이 조치의 맨 마지막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사업자가 택지를 직접 분양받아서 주택을 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또 실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건설업자라든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행자가 일부 택지를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서 선호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좀 기본적이고 쉬운 걸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들은 개별적인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좀 쉬운 거 중심으로 기본적인 걸 중심으로 기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실례가 드리겠고 오늘 김희경 대변인님도 온다고 하셨는데 불참한 이유가 있나요? 예, 갑자기 좀 바쁘시다 그래가지고요. 원래 변호사님도 한번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오히려 어렵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천화동 1호 감사보고를 보니까 그게 됐어요. 천화동에서 성남의 때 보통주의 29.9%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보고에서 적혀 있더라고요. 천화동이 1호 감사보고를 작년 12월달에 발표 감사보고를. 근데 성남의 때 감사보고에 또 보면서 거기 보통주의 15.몇%가 화천대유고 나머지는 천화동에는 주주 없거든요. 회사마다 감사보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차동 1호 감사보고에 금융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은 차동 1회 감사보고서에는 저희가 성남들 보통주의 29.9%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남들 감사보고서에는 보통주의 15 차동은 없고 보통주 명단에 거기에 주주의 화천대유가 15.5%가 그리고 나머지 뭐죠? 나머지 차동은 없었거든요. 29.9%가 내용이 없어 성남들 거의 주주 명단에 또 근데 감사보 회사마다 감사보 내용이 다르거든요. 주주 지금. 성남이 29.9%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소리가 안 나는데 몇 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해왔던 걸로 이렇게 보시면 천화동이로.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그거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성남의 뜰의 주주 구성의 비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 회사인데 1% 마이너스 한 주, 그다음에 금융기관 43%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SK 특정금전 신탁에 숨어 있었던 천화동인이 그 안에 배분된 내용이잖아요. 거기가 6%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의 뜰 입장에서는 특정 금전 신탁으로 들어와 있는 SK의 금전 신탁이 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게 되었고 그 부분이 작년에 대선 전국에서도 한동안 이게 오픈되지 않았었죠. 내가 볼 때는 천화동인의 1호는 화천대유가 100%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2호는 뭐 동거인이 가지고 있었고 3호는 뭐 누나가 가지고 있었고 4호는 나무기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이의 지분 관계는 뭐 글쎄 뭐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배임 구조랑 관련된 이 부분하고 큰 틀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기자님께 제가 한번 봐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데이트입니다. 네. 간담회 여쭤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좀 본격화가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 당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법무 전략을 좀 노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 부분 당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결국은 이제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 가려질 텐데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기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나오는 의견을 기초로 해서 기자님들이 기사를 내신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좀 분별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가 환수한 공공이익이 1822억에 국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822억과 4040억을 비교해서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가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김용과 정진상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민주당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봤던 제가 기자님들과 소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영장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 다음에 구속할 때 영장 심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번의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 소명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속도 이루어지고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도 드려야 되겠다. 특히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사무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그냥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지 확인이 된 내용이 아니고 그때 근무하던 실제 근무처의 4대 보험까지 띄어가지고 강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렇게 허위로 공소장에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뭐 자기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주장,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사실은 뭐랄까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탄핵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졌다. 저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아파트 분양 수의계약 계속 여쭤봤었는데 그때 아까는 뭐 법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분양 수익이 근데 꽤 많이 난 상황에서 성남 도계공이 이걸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그리고 예전에 이제 좀 최근에 이제 해촉되긴 했지만 유동규 그분까지 해가지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변호를 맡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연유로 이분들의 변호를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이 맡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을지요? 1번은 왜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왜 대장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 성남시가 직접 뛰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초 단체가 실질적인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자금 여력이 안 돼요.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 게 성남시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었어야죠. 제가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이전부터 사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땅 작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1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LH가 아파트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신영수 전 의원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LH 사장이 민간에서 이익 보는 거라든가 민간 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고 하면서 결국은 LH가 공영개발 방식을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려고 계속 하는데 사실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이재명이 민간개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공영개발 방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고 하나는 공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 아까 말했듯이 용지를 만드는 사업만 해도 얼마짜리 사업이었나요? 1조 5천억짜리 사업 아니었습니까? 아파트까지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비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와 같은 그런 기초단체가 있는 개발공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허가권을 기초로 해서 택지 개발 사업,
땅만 조성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김현우 의원님이 김현우 우리 기자님께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라고 했는데 아까 이 표를 보여서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이 왜 다 뛰어들어서 이걸 하고 있냐? 예. 우리는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편파 수사를 뛰어넘어서 공소장의 일부를 조작까지 하는 조작 수사다. 그리고 물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피의자의 변경된 진술에만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여러 가지를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공세를 취하기 위한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당 의원인 저까지 나서서 대책위원회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네. 어디 소속? 네. 김만배 씨의 진술 변화 내용이 나왔는데 누구요? 김만배 씨요? 김만배 씨는 뭐 재판에서만 얘기하고 뭐 사적으로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검찰에서 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뭘 인정했다고요? 이재명 측의 지분이 있다는 거를 처음 인정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카더라로 봅니다. 카더라.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이고요. 뭐 그렇게 피의자들의 진술 하나하나마다 만약에 쫓아간다 그러면 유동규의 말이나 남욱의 말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물증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재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라고 하는 진술 변화들은 전부 다 검찰의 회유나 이런 것들에 의한 변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일단 유동규의 진술 변화는 확실한 사법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8억 4,700을 뇌물로 받은 것과 경선 자금으로 전달하는 것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60차례 재판이 이루어졌던 가장 객관적인 물증의 하나가 녹취록 아니었습니까?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정진상이나 김용의 몫이 있다든가 성남시 측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60차례나 재판을 벌여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이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죠. 범죄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비밀조사죄로 고발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좀. 뭐 검토 중이기는 한데요. 피의사실 공표가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85건에 달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한 이거는 범법행위다.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뭐 콧방귀도 안 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 100몇십 건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야 되지 않나. 예. 우리가 뭐 기소할 능력은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해달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허위 사실들 바꿔달라. 근데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한 40분 했는데요. 네, 그만해도 될까요? 저 한 가지만 네, 그러면 하실 분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인데요. 아까 이 대표님께서 내 계좌 마음 문제는 설라 검찰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답답한 심령이라든지 여러 관련한 내용들을 좀 토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김경 대변인이 약간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좀 어떤 말씀을? 아까 저도 모두 발언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들의 계좌가 닳겠다, 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아 없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도 표현을 했고요. 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계좌 털었던 거 그거 다 고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나 봐요. 그래서 수사를 위해서 털겠다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털고 여러 번 털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상한 혐의까지 씌우지 않습니까? 계좌 털었다는 것과 함께 현금이 있었는데 현금을 계좌에다 집어넣었던 부분이 대장동 수익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소설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영장 없이 털더라도 수사의 내용과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 표현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마음껏 수사해라. 그렇지만 피의 사실이라든가 망신 주기 이거는 좀 멈춰달라. 예.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서 오늘은 딱 정리를 하면 그 말씀입니다. 배임의 논리로 적용되던 1822억 대 4040억 이거는 틀렸다. 예. 5503억 대 4040억으로 봐야 되고요. 사실은 5503억이 익숙하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했지 그 이후에도 1822억짜리를 1830억 원에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위탁 수수료를 또 280억이나 받아냅니다. 그래서 전부 5,800억을 공공이익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부 체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천억 개 훨씬 넘어요. 전체 이 대장동 사업이랑 관련해서 사실 환수했던 기부 체납과 공익 환수 금액을 합치면 1조 1,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개발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회수했던 총 금액이 얼마냐면 1,700억이에요. 대장동에서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익 환수가 이루어졌다는 거. 예. 정말 공익 환수의 새 지평을 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범죄 의혹으로 막 연결되는 여러 가지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네, 이제 또 기사 정리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전화 제가 못 받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있나요? 다음 간사는 주제. 어떤 거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목차를 어떻게 뽑아서 하나하나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개발적인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또 그 다음 단계도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또 이렇게 고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